시간을 그쪽으로 또 몰아가서 그때 많은 한국인들이 희생됐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히틀러가 그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도 장검의 밤이라는 뭐 그런 밤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 나를 잡아서 그 증오심과 적개심을 어떤 특정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왜 폭력을 싣고 싶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오늘 체포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6시가 넘었으니까 5시간여 남았는데 오늘 집행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오늘 식으로 관저 판결 김기현 전 대표는 끝까지 싸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특기로 냈던 그 입장하고 똑같이 입장 나왔고요. 일단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고 또 당내에서는 이를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조기 그 퇴진이 됐든 아니면 탄핵이 됐든 탄핵 재판이 됐든 적절한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중진 의원들이 가서 마치 우리 당 전체가 그 비상계엄이나 탄핵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시하는 것처럼 불안해지는 갈등 지시. 저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가지고 갈등을 증폭시키기 300m 앞 화성 양강 방면 8시 방면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고민할 시기인데 그렇게 나가가지고 잠시 후 8시 방면 합리적 근거나 좌회전입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그렇게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런 홍보, 특히 언론에서 분류하는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의 이런 관저 행보에 대해서 쓴소리가 여당 내부에서 나왔는데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우리 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혁신하고 재건. 용서교차로에서 윤 전남方面대통령의 2시 방면 비상계엄령을 비호하는 우회전입니다.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인식된다면 우리는 베란해강 계엄의 바다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300m 앞 용서교차로에서 네,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조경태 의원은 의원 자격이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했고요. 김재섭 의원은 안타깝고 짠하다 이런 입장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최고위원님. 잠시 후 당의 2시 방면 당에서도 우회전입니다. 지도부는 현재 지도부도 저런 행보는 우리는 개개인이 하는 게 공식 입장하고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꽤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당이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라고 대중들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3.5km 탄핵정국에서도 까지 직진입니다. 85명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에서는 전략적으로 지도부는 뭐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은 파장일 것 같으니까 이제 지도부가 나서서 얘기를 하시지는 않지만 지금 저기 참석한 의원들은 뭐 다양한 정치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지금 당장이 아니라 역사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10년 뒤에 누군가 물어볼 겁니다. 그 탄핵의 그 개혁의 밤에 그 아빠는 혹은 할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라고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두 지도부가 600m 앞에 강하게 시속 유세를 40km 막았으면 신호 과속 그렇게까지 단속 구간입니다.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임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을 찬성했고 비상계엄이 잘못된 거냐? 그 다음에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해서 굉장히 어정쩡하거든요. 300m 앞에 시속 예, 그러니까 40km 태생적인 신호 한계가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 태생적 한계가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에 감각 계엄에 가고 더 깊은 수로 빠져들게 됩니다.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저는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한테 정권 내준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쪽이 민주당에 정권 내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예, 빨리 끊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시간이 금방 걸렸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사도 없이 신문기사 몇 개로 탄핵 소추를 하였다. 여러 개의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할 경우 각각의 사유별로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 2017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코앞에 집권 여당과 탄핵 소추익이 책에 나온 12시 반은 최고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며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 안에 담아 표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입니다. 2017년에서 2025년으로 연도만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주장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2016 헌다 1 헌법재판소의 당시 결정문을 다시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300m 12시 반은 최고입니다. 잠깐! 지금 놀랄 때가 아니야. 바로 지난 예방주사를 경험해봐. 이번부터는 상쾌한 허브 패션. 보호하겠다고 저렇게 몰려가는 것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하는데 저도 도움이 되지 않을 잠시 거라고 후 봅니다. 12시 박근혜 반은 대통령의 그 최고입니다. 탄핵 심리, 그 심판 판결문 마지막쯤에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그거에 동조하는 그 국민의 의원들의 목소리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시청기자께서 20-30% 말씀하셨는데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요. 사천 교차로에서 파라나이스 8타 소원 방문 12월 좌회전입니다. 셋째 주, 넷째 주. 그래, 잘 기억하시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개헌 파트. 그 이후에 300m 사천 교차로에서 파라나이스 정당이 8타 소원 일단 방문 50, 45, 좌회전입니다. 45. 일단 행보를 보였는데, 국민의힘은 29, 30, 34. 이 지지율의 변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데요? 아마 이제 최근에 잠시 후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제 보수 지금들이 이제 좀 결집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600m 앞에 시속 7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중도층들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 인식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금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면서 착시현상이 생길 경우에 국민의힘은 더 이상 어떤 상승세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워낙 또 민주당에 대한 반감은 뭐 이재명 대표 당내에서는 굳이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300m 앞 제2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저도 말고 크게 만나면 되잖아. 왜 하필 저기 관저하고 지지율 관저를 잠시 후 결국은 제2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그 얘기를 크게 가면 관저 앞에서 가서 하니까 결국 대통령 지지했다. 그런 손에 브레이크 빠졌다. 위협적인 조치로 시각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당내 인사들 굳이 대통령이 현재 탄핵 심판 중인데 대통령과 정당의 결속력을 저렇게 다하게 하는 프레임을 씌울 이유가 뭐가 있나? 1k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310m 한 주 연속 지지율이 올라. 누군가는 이거 착시하는 상황.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 잡으려면 이런 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반면 이 정도의 충분한 지지층을 앞두고 뭔가 메시지 당연히 내야겠죠. 이게 그런데 이런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310m 앞 우회전입니다. 3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310m 앞 우회전입니다. 4차로를 이용하세요. 우회전입니다. 40여 명, 현직 의원 40여 명이 오전부터 한남동 관저로 가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적이다. 이 정도 취지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거 봐라. 여론도 민심도 뒤집히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도 있다라는 취지. 이게 주말에서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이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지키라 170m 체포라 앞 했지만 우회전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한남동 그 주변이 아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뭐 도로가 처음에는 하나씩 줄여갔지만 나중에는 아예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횡재할 거. 도로
불가능해졌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함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저런 그 양쪽의 이런 대립적인 집회를 누가 유도했는가? 그리고 처음에는 이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 일부만 모여있을 때, 저는 처음에 우리가 저번 주에도 다뤘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인 이어서 지도자였다면 10m 본인의 목적지가 본인을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로 나오지 마시라. 내가 어떻게든 대항을 할 테니까 나를 믿고 나오지 마시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야 되는데 끝까지 나와 싸워달라, 나를 지켜달라, 난 끝까지 싸울 테니 함께 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늘어나고 그걸 바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알 수는 없지만 개인척하고 좀 이 소강 상태로 된다면 전 양쪽에서 모두 민주당에서 글쎄요 이거를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에게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지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일단 나와 있는 관저 앞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정우치 측에서 좀 메시지를 줘서 일단 저거를 해소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것도 어제군요. 예. 저 위쪽,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를 중심으로 남산 쪽, 북쪽은 저렇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꽤 많이 보였고,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반면에 저 민노총 집회, 2박 3일 심야 철야 집회도 있었는데, 민노총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경찰 책임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맞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잠깐만 정리하면 예. 윤석열 체포 그 자체는 공수처의 책임이라고 하면 그 앞에 그걸 막는 경호처장이든 부장이든 본부장이든 뭐 가족부장이든 누구든 맡고 있는 책임과 이런 걸 딱 분산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뭐 지휘 뭐 이런 용어를 쓸 것 없이 지금 현재 윤석열 측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왜 공수처 입장인데 경찰에 들어가냐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자. 물론 말이 안 됩니다만은 그럼 현재 전체 구도는 뭐냐면 공수처 영장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들이 집행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수처에서는 현행범인 그 공무집행 방해를 체포하거나 일반인 이 고위공직자가 아니고 그를 체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다시 당연히 경찰이 체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전에 내일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미 그런 논에 지금 컨트롤 타워가 2개 있는 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날 현장 상황에서 체포하는 것은 누구의 전적인 판단으로 한다. 그 다음에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게 충분히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작전 회의보다 덜한 것 같고 여기가 우리가 제일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공조수사본부라고 해서 사람들은 공조수사본부가 어디 뭐 건물이 있고 뭐 조직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저도 아주 자세히 언론을 보도를 보니까 그냥 각자가 수사하는데 이제 서로 연락관이 있는 거야, 그런 보니까. 아주 그 약한 연결. 어제 공수처 차장이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것이 그대로 나와요. 공수처 차장이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순수하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줄 알았다 이런 그런 말이죠. 이렇게까지 정할 줄 몰랐다고. 그러면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응할 건데 안 보냐고. 어차피 응할 건데 준비를 뭘 하겠습니까? 없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공조수사본부를 이번에 좀 더 격상을 하고 단단하게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공수처가 수사 그 경험도 좀 적고 그다음에 일 처리가 미숙했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휘라는 표현을 뭐 쓰니 많이 시작해서 경찰력을 저희가 문서로 작성해가지고 보내니까 작전 계획을 세우면 기본이 뭔가 하면 요도라 해서 그 지도를 아주 상세하게 여기가 몇 명이 어떻게 있고 지형은 어떻게 돼 있고 거기서 누구를 배치할 것이며 나올 때는 어떻게 하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아주 상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동원해서 요도 그렇게 사람들을 다 수집해요. 그 사람들을 거꾸로 이쪽 그 차포도 같이 들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는 공수처 지금 이 능력이 다 드러났고 그 다음에 현장 상황 경찰이 알아서 다 판단하고 조치한다 이렇게 대전제를 세우고 가면 경찰은 경험도 있고 위험을 감수할 그런 마음의 준비도 돼 있고 어지와 능력이 있는데 어지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앞에 앉아가는 이런 결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 부분 협의는 이제 한다고 치고 동원할 수 있는 1차 집행에서 실패해서 사실은 이제 저쪽에 어떤 사기를 올려주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압도적으로 가야 쟤들 이번에 정말 마법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해야지. 자동차 가야 되고 헬기 가야 되고 또 뭐 있어 장비 좋은 거 장비 많잖아요 경찰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경찰
차가 제일 앞장서서 나와요. 그쪽에서도 계속 결사항전을 했으니까 예. 그 쉽질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이 경찰에서 신선한 첩보들을 계속 갈아줘야 돼요. 맞습니다. 계속 갈아줘가지고 12시간 지나면 체력적으로 소진돼서 탈진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12시 가면 그리고 어저께 이제 방송에서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차량이 나가는, 관제에서 차량이 나가는 네. 모습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경호 차량들이 몇 개가 나갔었는데 지금 6일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생필품을 사러 가는 차들이거든요. 실제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 물이고 생필품이고를 사러 가면서 현타가 왔대요. 그 경호관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 굉장히 정신무장 잘 돼 있는 사람. 그런 문자를 계속해서 그것도 하고 본인도 방송하면서 가족들에게도 가족들을 생각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최대한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네. 가족들도 경찰 잘한 거 있잖아요. 가족들 데려가가지고 얘야 빨리 나와라 이것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 흔들어둬요. 네네네. 그러니까 심리전 필요하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공식을 방해돼서 연금 같은 거 날아가고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사실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문자도 좋지만 이렇게 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큰일 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시대 워낙에 이제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 부장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많은 시간 내에 분리를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경호처장, 차장, 처장, 본부장, 가덕부장 네. 4명이 체포됐으면 네 사람은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전한 곳으로 귀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해체하고 들어가 또 끝나지는 않아요. 그 안에 그 안에 대통령실 직원들이라든가 굉장히 결사 옹호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경찰 수사관 출신들부터 시작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압을 해야 돼요. 나서 또 끝나지 않아요. 어디 숨어 있을지 몰라요. 2박 3일 계획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딘가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 그 중에 하나가 벙커라고 그거는 문을 잠그면 48시간 동안 산소가 공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야 돼요. 영장 나오면 작전 세우고 빨리 들어가서 부장이든 부총장이든 청구를 하잖아요, 검찰에서. 그러면 경찰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오기 전에 다 작전을 짜요. 예,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치거든요. 근데 지금 부시처가 이거 영장 나오고 3일이나 지나가지고 한 번 하고 끝났잖아요. 이게 판단하고 뭐야. 끝났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이게 잘못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 받았기 때문에 이 영장의 주체가 공수처이기 때문에 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적법 절차 부분을 또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런 것까지 짜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정말 한 번에 들어가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단수 던전하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직무가 정지되어 하지만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대통령이긴 하지만 내란 수배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긴급통신 제한 조치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터넷이나 이런 인터넷을 통신을 좀 끊을 끊을 수가 있는 이런 법적 근간에 있어서 통신. 유튜브 정도만 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실시간 맞아요. 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통비법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국가 안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요건상 내란 수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또 검토를 해볼 수 있겠다. 실시간 유치 추적은 네. 당연히 이제 체포영장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이거는 경찰이 이례적으로 확인했다고 윤석열의 소재를 파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 사실 근데 여기서 이걸 더 얘기하면 약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 관절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인 건지 관절 그 무리가 그렇게 또 대통령이니까 적어도 몇 명 붙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럼 밖은 훨씬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근데 그게 거기가 상식적인 판단인데 안에서 아까 방카라 그렇지, 해서 방카 이런데. 절대적으로 신변을 보장할 수 있는 신병의 거기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관사가 여러 대 있거든요. 국방부 장관 관사 원래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숨으면은 사실은 찾기 좀 바빠져 있어서 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거기 근처에 고급 호텔 금방 안 될 줄 알고 일주일 해놨거든요. 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빨리 영장을 집행해야지. 거덜나겠어요, 저 이거. 이거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지금 비밀이야 할 게 없구나. 다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들이 이 신이 못했잖아요. 그 주요 자리에 여전히 그 사람
이제 컨트롤 타워를 좀 이렇게 타파해야 되는, 타개해야 되는 문제를 이미 알게 됐고, 그래서 훨씬 그 압도적 화력을 가져가야 되는 것도 알게 됐고, 근데 그래서 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저쪽도 학습효과 똑같이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그쪽은 아마 그쪽에 예상을 뛰어넘은 거래. 그렇습니다. 압도적. 이번에는 공수처가 예상을 못해서 당한 거라면 이번에는 경호처가 예상을 못할 정도의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500명 외치 2,000명 나요. 들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딴데가 상황을 하기 위해서 2,700명을 지금 배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왜냐하면 나올 때가 또 문제예요. 그렇죠. 체포된다는 소식이 있고 나온다 하면 결집이 되고 격앙이 되어 있는 시위대를 야제하기 위해서 실제 작전에 필요한 인원 못지않게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장을 정리하는 2,700명 말고 투입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2,000명 돼야 되고 체포 투입되는 사람들만 2,000명. 예. 네. 저 안에 헬기도 투입해서 헬기 체포를 되나요? 해서 헬기로도 데려올 수 있게 운영하기 때문에 아닌가요? 일단은 경호처 지금 최대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500명이라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 500명 사실은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원들 그건 얼마나 있을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포집을 다 해갖고 바리케이트도 단단히 치고 하는 거 보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니까 그보다 더 압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철망을 뭐 절단기로 자르는 것은 좀 약해 보이고 아까 말했듯이 장갑차로 이런 이 이제 2차 집행시에 경호처에서 막으면 행복을 체포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것이 기사가 많이 됐고, 그것도 사실 압도적인 활약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이미 경호처 직원들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잘했다 어제. 경찰 수용대 들어가고 장갑차 들어가고 뭐 그 차들차도 있다면서요. 펴 넘어갈 수 있는 차들차도 들어가고 일주일 정도 하는 게 오히려 좋다. 왜냐면 긴장감 가시고. 긴장감이 떨어지는 지금 얘기죠. 내란 저도 속에 한 달 주면 그렇죠. 마음 열어져서 힘이 좀 됩니다. 남게 됩니다. 호텔 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피해자예요. 내란 속에 피해자를 안 잡으니까 내란이 진압이 안 되고 내란 동조 세력이 점점 지금 그 국내임 의원들이 나경원부터 시작해서 40명이 거기 가가지고 동조 지금 체포 영장을 막겠다는 이런 퍼포먼스 보이고 눈도장 찍고 오고 막는 거 이게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도 거예요. 현장에서 체포를 막으면 현장 체포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다 잡아올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 다 체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부권 재의결을 하면 됩니다. 다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출석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국민이 사적 사명이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기를 걸고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체포를 막으려면. 아마 그럼 안 오겠네요. 저 어제 막 그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이거 왜안 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탄핵 심판을 흔드는 여론전이 시작됐습니다. 퍼졌습니다.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거짓말이 떠돌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궤변이 특정 집회에서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이런 이런 것이 논란이 되니까 소송 외에서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사람 속에놓고 나왔게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하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논란을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이게 보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틀립니다. 왜냐? 그때나 지금이나 기준은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그 뇌물죄, 강요죄 이런 부분은 여야가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함에 대해서 국회 내부에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이 철회하고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단이 그 변호인단이 동의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을 응수한 다음에 철회할 때는 상대방이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회 여야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새로 가서 국회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부분에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는 철회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실제로 진실은 적법 절차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한 번에는 철회했다고 복동에 했었다가 돌아서서 문제가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민주당의 대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선고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3.5km까지 직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수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저희 뉴스탑텐 정청래 법사위원장 관련 영상이 도대체 몇 개 이현정이었습니다. 네. 많이 어려운 일. 또 지금 법사위원장이고 지금 소추단 위원장이잖아요. 즉 이 탄핵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일단 검사 측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지금 상임위에서 사형을 당할 것이다 라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진짜 본인의 중립성이나 어떤 본인의 그거에 대한 중립성과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논란이 600m 앞에 시속 40km 신호 과속 단속 지금 그렇게 구간입니다. 이 내란 정당이다, 내란 수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내란 부분 관련해서 실질적인 어떤 다툼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와서 그런 헌법재판소가 이 내란죄 부분에 대한 어떤 청량 법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과연 윤석열 300m 대통령이 앞에 내란의 시속 수괴인지 40km 아닌지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내리는 거겠죠. 헌법재판소는 사실 자세한 어떤 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자는 건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오늘 소수당 인민들이 수용 가능한 걸 해야지 빨리 한다는 속도들만 강조한다고 그러면 문제는 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더하기는 사형은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 저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논쟁이 격화되는데 저렇게 논쟁이 격화되냐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떠한 목리든 어떠한 꼼수이든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금 내란죄를 오히려 넣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뒤가 지금 계속 달라지고 일목요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란죄는 헌법 87조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져야 될 행위로 인해서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있었냐 이것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소에서는 굳이 이것까지 다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폭행으로 해서 배우자를 폭행해가지고 이혼 재판장에 갔는데 이혼 재판장에 가서 폭행죄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가서 어제 강성필 부위원장이 인터뷰를 해서 그래서 가사법원에서는 이혼하냐 마냐 이것만 이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뭔가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키우고 그런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저는 헌법재판관들은 일이라 그래서 결과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오히려 어제 보십시오.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직격하지 않습니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 공공기관이라는 것들을 완전히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해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국민의 인식 속에서는 이게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식 안 함으로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이번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청래 의원 법사위원장의 자막을 한번 다시 부탁드리고 하야 되고 공수처는 집행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 법치가 무너졌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지만 다 누구 다 비판하고 같이 따라가서 여야 상관없이 다 했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에게 걱정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죄로 형사 재판을 사형 선고 받을 거다. 이게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70m 대통령 우회전. 경호처장이 또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4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출석을 통보한 겁니다. 박 처장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출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할 때 냈던 입장과 똑같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영상 메시지까지 내놓고 정작 경찰 조사는 피하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오는 10일에 출석하라는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합니다. 박 처장은 이미 대통령 경호를 위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관저 밖으로 나가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차 소환에 불응한 윤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내일 두 번째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1차 소환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처 본부장에게도 오는 10일에 출석하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소환에 불응하는 경호처 수장들에 대해선 전부 체포하다 신병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호처장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대통령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이 아닌 경호처 간부들의 체포를 막아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수장들의 체포를 방해하는 경호 인력들은 전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공수처의 행보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경찰이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경찰은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체포 작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네, 하려고 맞습니다. 그게 일부를 통했을 겁니다. 전체는 아니어도. 김 대표 의원님은 물대포 사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집행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느냐 여부에 한정될 것이기 때문에 판단도 공수처 검사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문화되어 있는 경찰 어떤 책임자한테 전권을 줘서 각 현장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영장에 있어서의 적법성이나 시비는 저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수단적인 것에 있어서는 물대포는 당연히 이런 것도 들고 있는데 총이라는 것도 자기가 만약에 쏘게 됐을 때 자기가 먼저 죽는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물리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격병도 저격병이라고 할 수 없네. 군인 경찰이니까. 저격수. 저격병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 무기는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체류탄이 있거든요. 체류가스가 체류가스. 있습니다. 그렇지. 네. 체류가스. 체류가스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현장에서도 좀 쓰는데 캡사이신이라고 등에 메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굴에 딱 뿌리면 굉장히 따갑거든요. 죽는 건 아니잖아. 죽는 거 아니죠. 다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있으면 돌아오잖아요. 네, 그렇죠. 따가워서. 좋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지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자극을 하면 오히려 무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극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가지고 가기는 다 가지고 가는데 그 경계를 사야 되는데 네. 자극을 안 계속해서 반드시 뚫어야 된다 이번에는. 300m 그리고 그 대치 시간이 정말 24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 빨리 체포해달라고 원할 겁니다. 24시간 어떻게 이렇게 하고 대치를 있는지. 오래 하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뜯어내는 뜯어먹기 작전. 친절한 인력들 있고 그리고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경찰견을 투입하면 어떠냐라는 경찰견? 의견이 있더라고요. 개가 있습니다. 경찰견. 그 물질을 못하게 이래. 무슨 개들이 진짜. 아니 이제 마약 탐지견과 폭발 탐지견 어차피 있고 수색견과 공격견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색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아주 큽니다. 거꾸로 KBS 보도에 하면 경호처에 공수처에 협조하라고 한 게 아니라 경찰에다가 경호처한테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행하는 날을 경호처 측에서 경찰 인력을 좀 300m 공항에다가 이런 식의 요청을 했고 그것을 최고란대 경찰에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건 불응했고 그럼 군도 불응했고 그럼 지금 이제 고무집에 이게 네 가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영장 집회 등을 저지하는 여러 가지 경호처 행태에 대한 불법을 방치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헌법재판관 41개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선출 이미 다 완료했는데 임명하지 않는 헌법상 의무를 지금 관계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대법관 대법관도 임명 안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그 상설특검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추천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3.4km 상설특검은 원래 이제 지체 없이 대통령이 하게 됐죠. 예. 근데 지체 없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한 달째 안 하고 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도 했고 최상욱 부총리도 안 하고 있고 고란 대행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 주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혼선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상설특검법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자기네들이 이미 대항적으로 추천 의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냥 아예 그냥 의무고 재량이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고 하는 거를 즉시 그것도 지체 없이 해야 된다는 걸 안 하고는 이것도 헌법 위반이잖아요. 예, 법률 위반이 법률 위반이잖아요. 법률 위반이 좀 많아요. 어떻게 대통령 정부를 지금 맡고 있는 대행도 그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도 그랬는데 대행도 지금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지체 없이라도 일반 특검이 아니라서 거부권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형사소송법 234조에 보면은 공모의 형의를 확인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고발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호처의 여러 가지 이 범죄의 양상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최대행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도 심각한 문제죠. 지금 마의경 헌법재판관 민주당이 추천했는데 그만 지으니까 시속 30km 이거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지금 따지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고란쟁이 청구를 해놨습니다. 국회의장 명의로 해놨고 다른 변호사도 해놨고 이랬기 때문에 헌재에서 아마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얼마나 걸립니까? 300m 앞에 시속 40km 과거에 그 BBK 특검과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상황이 이중하기 때문에 13일 만에 결정이 나온 선례가 있어요. 예, 지금 작년 말에 어떤 변호사가 수법 소원 심판 청구를 했고 얼마 전에는 이제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 지금 22일 날 기일이 잡혔잖아요. 제 생각에는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기일하고 판단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2일 말이 또 한참 걸렸어. 그러니까 그거 22일 기일은 그 권한의장이 한 것이고 그 이전에 한 변호사가 추진했던 것 그것도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방해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저희가 다시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언제 19전부터는 40여건 헌법재판관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저는 그 법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그 가장 강력한 방법이 헌재가 임명하시오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권 분리가 대통령이 어쨌든 형식적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임명 행위를 안 하면은 그럼 어떡하냐?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국회도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선거도 했는데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이 임명을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임명을 명령한 건데 그것을 거부했다. 이거 명백한 직무 범죄뿐만이 아니고 위헌입니다. 그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근데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은 그런 걸 안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확인적 행위거든요. 창설적 행위가 아니라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절차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다시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그 임명 거부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왜냐면은 제가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는 첩보영장 나왔는데 첩보영장 집행을 방해할 거라고 그거 이렇게까지 생각했겠어요. 말씀하시는 게 소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간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거를 지켜보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지위를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장에서 권한대행 심판 청구하면서 임시주의 가처분까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상설 아니 잠시 후 10시 내란 방향 상설 우회전입니다. 선거 이거 해야 될 말입니까? 지체 없이 안 하잖아요. 한 달 가까이 한 달이 넘었네 이제 안 하니까 이거는 저쪽에서 상식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절차를 준비하면 안 되고 다 했는데 안 한다. 그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법안도 마련해야 되겠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임시지. 대통령 임명 필요 없어. 헌재가 선언해버려. 그게 가능하다. 그 생각하시고 그걸 촉구한다는 거죠. 진짜. 헌법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윤석열 특히 소추인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탄핵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탄핵을 인정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본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걸 얻기 때문에요. 그때는 이제 강제로 끌어내죠. 잠시 후 저는 우회전입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범위에서는 그렇긴 한데 돈으로 사병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그때는 분을 동원해서 들어가서 다 잡아내요. 돈으로 지금. 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내린 순간 지금 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도 다 물러나죠. 만약에 경호처가 물러나면 그때부터는 반란이잖아요. 분 들어가서 진압해야죠. 돈을 그대로 분을 지급시켜야 된다. 600m 앞에 그런 시속 것도 상상해 50km 보셔야죠.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사전 왜 저런 얘기 있었잖아요. 500m 앞 그린피크 산업단지 우회전입니다. 하늘무성장에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오면 무조건 구속인데 안 나오면 안 나와요. 윤석열은 안 나와요.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응하면 안 되니까 300m 그린피크 극단적인 경우를 여쭤보는 거죠. 좌회전입니다. 법률가 차로를 출신인데 이용하세요. 요즘에 이제 자금에 벌어진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이라는 이 법의 특성에서 다들 삶을 영위하는데 권력자들이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훨씬 더 뛰어넘어가지고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요. 참 저도 지금 요새 이 정신 세계가 매우 황폐해지고 있는데요. 내가 공부한 법들이 다 소용이 없어. 네. 윤석열하고 이걸 들고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면 없이. 사면해주면 안 되죠. 이걸 사면해주면 또 이 제2의 득대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경우 다릅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특히 전두환이 사면서 평생 나머지 여수령을 줬잖아요. 그게 윤석열의 오판의 한 원인일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이번에 사면법 개정안을 내란죄 의학죄 같은 경우는 사면, 복권, 감형 안 되도록 개정안들을 많이 발의해놨고요. 개정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최상목 대행 고발을 진행했는데 그래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을 그러면 탄핵까지 갈 것이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뭐 저희 민주당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발언을 아끼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2표결 끝에 폐기됐는데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 역시 국민의힘에서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걸로 추정되지만 4표가 부족해 부결된 겁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뜻을 밝힌 의원들을 따르쳐다가 쌍특검법에 찬성할 거면 탈당하라고 압박했다. 송파 오성환로 우회전입니다. 정말 강한 주장을 주면서 과연 그 같은 당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게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께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권 원내대표의 이런 압박에도 국민의힘에선 이탈표가 발생한 겁니다. 특검에 찬성합니다. 300m 앞 송파 오성환로 우회전입니다. 차로를 이용하세요. 저는 탈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마치고 8시 반면 어제 좌회전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체포영장 만기를 앞두고 저희 당과 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만기 전날은 지난 5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수본을 찾아 영장 재집행을 촉구한 날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국수본부장 등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체포영장 집행을 과감히 해야 한다는 취지였고 후배들을 응원하고 격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00m 용소 교차로에서 신원, 양강부터 국민 8시 반면 좌회전입니다. 민주당이 대놓고 수본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화장실 모여 300m 용소 교차로에서 신원, 양강면 행정복지센터 방면 8시 반면 좌회전입니다. 차로를 이용하십니다.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이고 여야 설전이 벌어진 중 문제 발언이 나왔습니다.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잠시 후 8시 반면 좌회전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여당 의원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소한 대법관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뭐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어떻게 되는지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민주당이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5km까지 직진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고 최승병 승직 1년 6개월 만에 내일이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렇게 박 전 단장이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는 동안 사건의 핵심 인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정책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연수 동안 최근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자신의 무죄 논리를 세운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상병 순직 넉 달 뒤 정책 연수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부터 논란은 거셌습니다. 보고서의 주제는 작전 통제권, 600m 앞에 작전 시속 통제권 중앙 후 40km 안전한 부대 신호 운영을 과속 위한 단속 재원이 구간입니다. 문제로 달렸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작전 통제권이 일본에 있어 책임이 없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었는데 비슷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니에요. 뭐가 다릅니까? 작전 통제는 작전 통제 권한을 300m 가지고 있는 앞에 시속 4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실제 JTBC가 입수한 보고서엔 해병대가 아닌 작전 통제부대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당시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단체 카톡방에 공유하는 글을 올린 것과 대대장들 대화방에 해란장 지시사항이 올라온 게 문제가 됐는데 임 전 사단장은 보고서에 카톡으로 일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지휘가 전달이 된 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자기 범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자기 제시를 하고 그것을 부하들에게 책임을 좀 전가하는 내용 연구로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사건과 연수보고서 내용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률가들의 조력을 받아 별도로 완성. 또 자신의 연구 결과와 최상병 사건에 대한 입장이 비슷한 건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는 것일 뿐 비난의 근거가 별도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또 내일 1심 선고를 앞둔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장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박 전 단장의 과거 발언들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민정 기자입니다. 내일 항명 혐의 재판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은 이첩 보류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두고 의혹이 오갔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공개하는 수 적절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서 보류 그렇지 않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1km 박정훈 전 앞 단장이 12시 방향 최길 환전 최고입니다. 사령관에게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 이종석 전 국방장관이 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했더라도 자신의 직속 상관인 김 전 사령관에게는 명시적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전 단장이 사건 중에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아 해병대 사령관으로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7도 등 전국이 잠시 후 꽁꽁 얼어붙겠는데요. 우회전입니다. 강한 이어서 바람이 170m 불면서 우회전입니다. 체감 온도는 이곳 5에서 6도가량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남쪽의 폭설 상황도 정리해볼까요? 우주에는 최대 70cm가량의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또 충남 능선과 서천, 전북 순창에도 10cm 넘는 눈이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일까지 전북 서해안과 또 전북 남부 내륙에는 30cm 이상, 광주와 전남 북부, 충남 남부 서해안에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있습니다. 네,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라 이 피해도 걱정인 상황이죠. 잠시 후 네, 우회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10m 목적지가 있습니다. 시작한 이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까지 전국에서 총 134명의 한랭 질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중 4명이 숨진 것으로 안내를 확인됩니다. 브라운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계엄과 폭탄.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 전후부터 계엄을 자주 직접 언급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대패한 뒤에 계엄을 입에 자주 올렸고 주량도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이 주량 관련해서 맥주와 소주를 함께 꽉 채워서 폭탄도 20장을 들이켰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네, 일본 언론도 계엄과 술의 연관성에 대해서 주목한 모습입니다. 일본 언론에까지 이런 가 있는데 네. 물론 이 보도들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때문에 수사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윤 대통령의 음주 문제는 어떤 가벼운 주택이나 취미생활이 아니라 이번 불법계엄과 12.3 내란 사태의 중요한 구성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네, 윤석열 계엄에 모의했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마침 오늘 술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방금 전에 나왔던 소식이었죠. 윤 대통령이 현장을 돌아보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많은 그 여러 정치인들의 예상과 달리 몇 주째 금주 중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목적이라면 그래서 빨리 구성해서 일단 버스에 넣고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난방버스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제가 작전 요소할 때 지난번에 맞드린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많은 인원이 갈 때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소방과 응급 요 차량을 확보하고 응급 차량 통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이제 응급 한번 밀어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서 떼내면 조금 저항하는 척 하다가 떼질 거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부 순회 어공이라고 어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몇 명 저항할 수는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떼지는 수동적인 어떤 저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얼굴 머리카락만 써도 진짜 추워요. 또 굉장히 자괴감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외모 이런 거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에 폭삭 젖고 세로탄 있으면 스타라고 뭐 물이잖아 물. 그리고 약간 질문이 있는데 무전기는 물에 적시면 무력화되거든요. 안 들리거든요. 아, 그렇지. 총기는 어떻습니까? 총기. 뭐 총기 사용이야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수방사령관. 근데 저도 이 경호처의 지금 행태 정말 의아함을 좀 가지고 있는데 경호처는 사실 어떤 직장이냐면 대통령실의 주인이 본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권이 뭐 바뀌든 어쨌든 자기들이 항상 주인이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아마 인간 방패로 거기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뭐 200명 남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명 남짓은 적어도 정상적으로 지상으로 투입된 병력들을 그 어떤 그 물리력으로 우선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격한 300m 언덕마을 방면 물이 더 간단하지 않냐? 근데 물은 먼저 쓰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물은 나중에 써야 되고 물리력 때 물리력으로 이렇게 그런 데는 작전으로 했는데 격렬한 저항이 붙인다든지 뭐 위험이 발생한다면 그 위험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써야 돼요. 이건 물을 쏘고 하는 거는 경호 요원들에 대해서 쓰는 것이 국가 원수한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를 지금 이야기할 때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경호처 직원이 아니에요. 300m 왼쪽 그러니까 도로입니다. 원수라는 그 이어서 형식에 대한 240m 직책에 대한 분들이 최소한 있어야 되는 차로를 이용하시는 그런 문제를 차로 동원해야 돼요. 옆입니다. 걔를 되게 낮게 생각하다. 걔의 능력을 뛰어나게 생각하다.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장비가 뭐가 있어요? 잠시 후 또 해야 돼. 지하차도 옆입니다. 아까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은데. 장갑 이런 건 뭐 기본이고
상갑차부터 시작해서 병력들, 어차피 아마 경찰 병력 중에 가장 정예화된 병력들을 조직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우리가 이 사발을 하면서 경고 방송도 하고 체증도 하고, 그리고 체증한 내용 특공대가 앞에 방송을 들어야지 실질적으로 체포하는 작업을 방송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충분히 보완되겠다 이런 특공대가 제압하고 계약서 걸고 들어가서 제압하고 나서 특공대가 길을 끊어들어서 아니면 그 사이에 특공대가 문을 근데 지금 해서 경찰서의 움직임을 보면 특공대도 검토하고 있다 내지는 이것이 약간 쭈뼛쭈뼛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잘못된 게, 왜냐하면 지금 저지선마다 철조망을 깔고 그 다음에 차량을 봉쇄를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대테러 작전을 하면서 훈련된 그 사람들이 해야지. 만약에 안 그러면 2차 체포 영장 발부할 때처럼 그냥 철조망 앞에 서 있다가 이게 철조망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대처할 때는 나름대로 이런 거니까 아까 철저망 뜯어내고 그다음에 출입문 통제해서 사실 차량 드나드는 거 다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상한 차 타고 그거는 사실 다른 분야에 해야 되는 것이고 방수대는 진짜 체포 그 상황에 체포는 하는 것이죠. 경찰청 정비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특공대 역할이 그 통로 개척이 그냥 가는 곳마다 문을 뚫고 가는 거예요. 특공대는 경호처는 권총 들고 오는 건 무섭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경호처는 너무 훈련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특공대들이 자기들 장비 이상을 들고 오는 것을 보면 심리적으로 제압이 된다. 그래야 부상사가 없죠. 오히려 그래야 손을 안 다치죠. 그리고 지금 국민들한테도 이번에는 한번 그동안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런 훈련들을 항상 해왔다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 경찰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저도의 기회예요. 지금 특공대와 기동대에서는 능력이 할수 있는데 이런 저만 하더라도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해온 그 진압 경험에 비춰볼 때 못할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세금 잘 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압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수색견 28마리, 25마리 정도 돈을 주잖아요. 9마리 너무 안 됩니다. 안 되냐, 자, 이렇게 하면 작전이 더 높지 않냐? 저쪽에 경호처장이 경찰대 수석 출신이에요. 이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는데 알고도 못 맞게 압도적으로 해야 돼요. 알고도 못 맞게. 그래서 압도적인 꼼도 내일 갈 것이고 주말에 만약에 토요일에 들어가면 토요일 아침 들어오셔야 돼요. 작전을 체포가 성공할 때까지 그러니까요. 분명히 들어갔을 때 24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수색 중일 수도 있어요. 손재를 못 찾아가지고. 공수에서 우리 방송 잘 듣고 있겠죠? 그러면 또 계속 해야 할 진짜 이번 주에 좀 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라고 하는데 민생 이대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 탄핵 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데 무슨 사유를 뺐느니 넣었느니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모르고 하는 소리가 있지는 전혀 않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과거에 한 말을 보면 너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내란 행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뉴스 속보입니다.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지하려던 시민들도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이들과 반국가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은 김태호 부대
군데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방문을 했었는데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때 원래는 대통령 윤석열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대통령은 취소되고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간 겁니다. 가서 HIG 부대원으로 훈련 모습도 김병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체포동부를 쓰는데 이 국조 준비하시느라고 네. 오셨는데 어제 운영진이 나오셔가지고 폭탄 하나 던져주세요. 김태호 1차장 도대체 뭐 했을까 네. 궁금했었는데 계엄 해제된 이후에 미 대사하고 통화하면서 계엄의 정상성을 다시 부여했다고 해요. 계엄하죠. 이후에도. 네, 그렇죠. 그게 처음 들어가는 그 김태호 지사장의 행보인데 이거는 1년 전이네요, 계엄. 네. 근데 강원도에 있는 고성 속초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부대를 방문을 해서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핑도 받고 국파 공작원들의 훈련하는 모습도 일일이 체크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체크를 해보니까 원래 대통령이 오려고 했는데 취소가 되고 김태호 이사장이 왔다. 대통령이 오려고 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방문입니다. 그렇죠. 의중이. 그러면 이건 비밀 부대 아닙니까? 당연하죠. 여기는 저도 그 39년 동안 생활했지만 대장으로 전역했었는데도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네, 허락이 안 나서 네네. 사성 장군인데도 네. 거기는 비밀 부대니까 오실 일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군에서는 업무 관련자만 비밀이나 김보장, 합참보장 이런 라인은 갈 수 있는데 그 라인에 안 있는 사람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잖아요. 보도의 비밀을 요하니까. 그 정도로 비밀 부대인데 네, 그렇죠. 외교 담당 1차관이 거기 왜 가냐 이거. 그렇죠. 그 안보실에 보면 1차장은 외교를 담당하고 2차장이 군을 브리핑을 받고 거기에 국파 공작원들의 훈련하는 모습을 세부적으로 체크를 했다 그래요. 거기 가면은 북한처럼 모형을 다 만들어 놓고 제 북한에 침투해서 하는 전술들을 그대로 다 훈련하는데 그걸 훈련 저희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때 국무공작을 하려고 하겠구나.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려고 했고 안보실 1차장 정도가 가면은 그 부대에서도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온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대통령이 안보실 온 적이 없는데 지금 뭐 그쪽에 대한 공작을 하려고 하냐 이런 걸 저도 이거 오래전에 제보를 받을 당시는 국무공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아, 이 계엄 네. 이전에 이미 받은 제보군요. 네, 그렇죠. 근데 왜냐면, 네. 이상하긴 이상하다. 하지만 북풍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네. 이렇게 의심하셨는데 이때가 2023년 6월 1일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과정이라든가 관련해 저희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막바지에 명태균 씨와 소통을 끊었다고 해명하면서 나서지 않은 문제를 갖고 얘기해 그랬다고 배신했습니다. 명 씨의 국정계획 시도를 자신이 차단한 것처럼 말했던 건데 명 씨가 밝힌 이유는 다릅니다.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8시 반경 좌회전입니다. 명 씨가 선거 초반 도움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을 넘자 실제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이 명 씨와 소통하는 이유는 명 씨의 임기는 300m 화성 양강입니다. 명 씨는 8시 검찰 반경 조사에서 윤 좌회전입니다.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되면 임기 이력을 대언하라고 했다며 그러자 윤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은 5년씩 하는데 왜 나는 5년을 못하네. 이때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장모에게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명 씨의 주장입니다. 결국 본인 임기를 줄이려는 조언에 윤 대통령이 화를 내고 연락을 끊은 겁니다. 명 씨는 당시 정권 교체는 가능하겠지만 윤 대통령의 정치 경력이 짧아 정권을 유지하기엔 힘들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윤 대통령 경로 이후 잠시 끊겼던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소통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를 놓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포렌식한 자료를 이제 절반 정도 확인한 검찰은 이미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화 내용 확보한 걸로 용서교차로에서 신원 양강은 특정복지센터 여사가 8시 반경 후보가 좌회전입니다. 구체적이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명 씨에게 적극적으로 묻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어서 윤정수 기자의 단독 보도. 300m 앞 용서교차로에서 신원 양강은 특정복지센터 8시 차로를 이용하십니다. 방금폰에서 스마트폰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파일 15만 5천여 개가 나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이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연락한 잠시 내용을 후 답변하고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정정치 예비 후보에 관해 묻는 텔레그램 대화를 나섭니다. 여사는 명 씨에게 수줍도가 적대적이라면서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명 씨는 후보는 원래 그런 사람이란 취지로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홍 후보는 대선 경선 기간 윤석열 후보를 향해 날선 발언을 까지 직진입니다. 리스크, 장모 리스크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가진 후보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검찰은 또 명 씨가 대선 기간 윤 대통령과 주기적으로 정치 기사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비국민 담화에서 명 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포렌식 분석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상당기간 소통해온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구속되기 전 대선 기간 대통령 부부와 매일 연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포렌식 만큼 더 많은 대화 내용이 공개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윤정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최소 4차례 이상 무공표 여론조사를 직접 전달받은 구체적인 정황도 나왔습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김건희 여사 등 김태용 기자. 600m 앞에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명태균 씨의 PC를 앞에 포렌식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보건대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나눈 메시지 파일 280개가 담긴 수사 보고서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명 씨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책임자가 5천만 4명의 여론조사 300m 앞에 시속 40km 신호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를 본 윤 대통령이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묻자 명 씨는 네 맞습니다고 답합니다. 같은 해 7월 3일 명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라며 자료를 보냅니다. 이를 본 김 여사는 네 충성이라고 답합니다. 이보다 앞서 2021년 6월에는 명 씨가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자 김 여사가 감사합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론조사 관련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대한 도리도리가 대표적입니다. 윤 대통령이 짝시가 도리도리 원인일 수 있겠네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역시는 경영 문제 사이인 부동시의 방어로 도리도리 현상을 말하면 된다고 답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역시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용입니다.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JMS의 총재 정명석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받았습니다. 3년 전 이 사실을 폭로했던 피해자 메이플 씨는 이제야 활짝 웃으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혜연 JMS 성폭행 피해자 메이플 씨의 싸움은 3년 전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가 죽기 전 하늘이 제게 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의 정명석 총재는 1년부터 여성 신도 수십 명을 12시 방향 적극적으로 착취했습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온 뒤 전자발찌를 차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홍콩 국적의 피해자 메이플 씨는 정 씨의 범행을 녹음해 홍보했습니다. JTBC 보도로 정 씨의 육성이 처음 공개된 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고 정 씨는 같은 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MS 신도들이 피해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이후 2차 가해는 극에 달했고 정 씨는 법관 기피 신청을 강요한 범죄라 풀려주며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심에선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오늘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정 씨는 최소 95살이 지나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메이플 씨는 3년 전과 같은 옷을 입고 나와 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드디어 다 끝나니까 너무 좋아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피해자 19명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잠시 후 메이플 12시 씨는 방향 남은 피해자들에게도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 사건 끝난 지 1개월이니까 함께 끝까지 이길 거예요. JTBC 조혜연입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1년도 없는 여성에게 500m 사천 교차로에서 파라다이스 88 수원 휴가를 나온 좌회전입니다. 승인이었는데 사전에 휴지를 잡고 미리 준비한 바지 들어서 정영재 300m 앞 사천 교차로에서 파라다이스 88 수원 좌회전입니다. 여성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목과 머리를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와 산대병원이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무릎이라든가 다리 이런 쪽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증상이 좀 많이 있고요. 무게는 가벼운 재질을 사용해 절반으로 줄였고 손잡이는 무게를 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게 중심은 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중앙을 놓고 바퀴는 코너를 쉽게 돌 수 있게 크기를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뿐인데 오른발로 뿌려놓고 아이처럼 너무 좋아하죠? 파리 생제르맹 밖에서 부산의 이적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아스널에 이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잡으며 파리 생제르맹은 재계약 카드를 꺼냈습니다. 홍지욱 기자입니다. 수비가 뒤로 물러서 조금이라도 빈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선발로 무채로 오락가락 출전했지만 1월이 되자 이적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스널, 뉴캐슬에 이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이 모두 뛰어들었습니다. 희망사항 정도의 이적설이 시작한 경기 흐름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패스, 압박의 일상인 현대 축구에서 좁은 공간을 뚫어낼 수 있는 드리블, 갑자기 쏟아지는 이적 소식은 이강인만의 축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JTBC 홍준입니다. 1년 전 안세영 선수는 다리를 압박밴드 양성진 기자입니다. 강하게 때릴 듯 하다가 네트 앞에 뚝 떨어지는 속임 동작에 상대 선수는 코트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반전의 샷 하나로 상대의 타이밍은 물론 흐름까지 완전히 빼앗았습니다. 이때부터 기세를 탔습니다. 안세영은 첫 번째 게임을 쉽게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2대2 동점 이후 단 한 차례도 리드를 내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16강전은 38분 만에 끝났습니다. 새 첫 출전한 국제대회 안세영라고 주민 신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회수를 해서 드론 사령부가 확보를 했다. 그 무인기는 경찰이 출동할 거 아닙니까 먼저. 예. 경찰이 사진을 갖고 있는데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고요. 저희한테 제공은 하듯이 북한에서 발표할 때 한국 무인기 모형을 사진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유사한지 할 거라고 증언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확보해서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황으로 이렇게 봤을 때 10월 10일 평양 무인 발표된 내용이 드론사에서 띄운 것이 아닌가라고 더 확실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지는 그런 거네요. 북한이 한국 무인기라고 우길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드론 사령부의 드론 야간 비행을 보니까 그날 야간 비행 실시한 것도 맞고, 그리고 이후에 임진강변에 추락한 무인기가 있는데 경찰이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사실은 전단지도 군에서 만들고, 그리고 그걸 싣고 평양에 이 고위 간부가 있는 곳에 가서 뿌리거나 떨어뜨려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연평도 포격이라도 일으키려고 발끈해서 노무래졌죠. 김태형 수장님 스스로 모두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러워졌어요. 어떤 얘기를 시작하시고 경상 40만 김태형 수장님 일하면 시키죠. 잡혀간다, 체포 들어간다, 안 들어가면 아직도 알지.
어마어마한 역사의 무게를 가진 오토크라시 왕당과 독재 사정과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힘을 불어왔던 민주주의 사이의 싸움이 진짜 재밌게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성완료로 연결되지 않겠거든요. 다만 다음번 입장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 아직. 앞서고 있고. 세퍼요? 역사.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주 출연은 되지 않겠느냐. 이때는 저 사람들은 거꾸로 기대를 하겠죠. 처음부터 집권하고 출연할 거다라는 나름대로의 마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후기까지 100골단까지 공원에서 어떻게든 사망하려고 하는 역사의 틀리를 다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좀 합리적인 양심적, 이성적인 그런 이제 힘이 보이겠죠. 저는 좀 자기들을 쫓아낼 수 있어야죠. 이유 있다. 그렇죠. 지금 아까 좀 비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완승이 아니라고 말씀이라고 하는데 딱 생각나는 게 에민조라 제레미나에서 그 적폐나 부학 같은 것들은 개혁이나 그런 거를 살살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로 체포, 그다음 탄핵, 대선까지 거기 중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불로 막 그치는 거예요. 자, 소장님. 네. 통상적으로 내란을 일으키는 세력은 정권을 잡지 못한 세력이 집단입니다. 내란 실패한 다음에 공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내란을 일으킨 집단이 정부예요. 윤석열 정권. 윤석열이 국가기관을 기구를 사조직한 다음에 그걸 악용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킨 주체가 정권,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 그래서 논리를 세웠죠.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이 그래서 뭐 친이 쿠데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세계적으로 역사상 그 무대를 손해보기 힘든 종류의 내란이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내 주체가 지금 사실은 야당입니다. 혹은 의회라고 했을 때 있다고 빼야 되겠죠. 그래서 야당과 사실 국민들이 진압의 주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리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내란 수계가 실패를 자인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태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내란 진압이 어려워집니다. 사실 한국도 다른 나라처럼 대통령이 나가면 의회가 받아야 되거든요. 권력 승계를. 다른 나라는 대체로 대통령이 나가면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번에 초기에 내란을 정말로 꺾이 진압하려면 국무위원 전원을 내란 혐의로 사퇴 내지는 탄핵시키고 의회가 권력을 가져왔어야 내란 진압의 속도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고 또 현재라도 사실상목 같은 사람은 계속 내란 진압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날려야 되는데 미국이 한편으로는 한독수를 지지한다든가 최상목을 지지한다든가 내정 간섭적 발언들을 하면서 지지하지 않아요. 지지는 않으니까 지지하는 것처럼 보수 매체가 있지 않게 울퉁불퉁하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런 전망을 이제 이시훈 작가도 그런 전망을 했고 겪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집권 세력이 내란에 주체다 보니까 정부 곳곳에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남아있고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처음에는 꼭 체포돼야 돼 이번에 라고 생각했는데 수단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 정부 왜 반민특위 만들어지고 7일 반민족 행위자 야수가 됐잖아요. 세포는 왜냐면 정말로 내란 세력이 집중된 돌아온다면 윤석열 사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윤석열 세력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제대로 살기 힘들겠는데 한국에서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모든 대선에서 대선적으로 유인 간다고 말해서 실제 유인 간다는 거였거든요. 이번에는 공포를 느낄 것 같아요. 돌아온다고? 살아서? 윤석열 세력이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전부 윤석열 세력이 됐어요. 그게 전반적으로 재집권을 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권단가
이게 진짜 3도 6도의 괴물이에요. 3도 6도인지 10도 7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근데 거대하게는 신일의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거대하게. 그게 이번에 기억을 했어. 맞아. 그게 이제 독재의 뿌리죠. 오토크라시의 세력. 있을 텐데 김태가 뭐 했냐 다들 궁금해하면서 치열하고 온갖 그 공작도 난무할 것 같아요. 특이하게 아닙니까? 상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대선에 졌다 그러면 우리 다 대선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 민주진영도 야 우리 대선에 지면 다 돌아가는 거 아니야? 만장 돌아온 거 아니야 이거? 옛날에 그 그래서 30%가 항상 문제니까 우리 쳐다보지 마세요. 공장장이 여론조사 거짓말 죽을 뻔했다. 그거 지금 죽을 뻔 맞죠? 내가 여론조사 끝내면 죽을 뻔한 건 지금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그놈이 저거 만들어가지고 선거에 큰 방해가 된다. 사실 한국인 중도층이 저는 그렇게 완전히 이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는 저는 중도층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요. 그래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내란을 반대하는 세력과 내란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완전히 양분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 이름 여론조사 총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여론조사 포나 여론조사 케이블 타임. 잘 몰았다. 아니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저 개표방송 총선 개표방송 시대에 막 200 몇 표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야당이. 그때 사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방송 안 나올 때 200표보다 한 4표 정도 부족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말했어. 200석보다는 이만큼 좀 부족할 것 같다. 190